안녕하세요, 임명환입니다. 중국은 크게 화북과 강남지방으로 나눠지는데, 강남지방이란 지금 양자강 남쪽 지방을 말합니다. 남송 이후에 명나라 때 가면 중국 경제의 중심지가 돼갖고 중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여기가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런 정도의 중요성은 없었어요. 여기는 원래 토호나 영주들이 되게 강한 데예요. 극단적인 비율을 들자면 화북 지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집권적 국가라면 여기는 봉건제라고 할까. 이거 좀 과장된 비유인데, 여기 어느 날 손씨 집안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요 집안도 좀 독특한 게, 손견은 손무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손무의 후손인지 그냥 손씨인지 어찌합니까? 근데 하여간 족보는 다 그때부터 이렇게 그 성씨 가진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한테 갖다 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삼국지도 후손이다가 아니고 라는 설도 있다, 뭐 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손견은 확실히 이게 좀 주목이 있어가지고 의병을 모아서 단숨에 진압하면서 태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형주를 공격하다가 전사하고, 손견이 또 전사하니까 아들 손책이 또 대를 이어 이적을 하다가 손책도 20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손권이 물러받아서 강남 통일을 완수를 하죠. 통일이라 그러면 그때가 무슨 통일이에요? 남은 지역 얼마나 많은데, 적당히 새겨듣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북에서 이제 조조가 통일하는 동안에 손권은 이제 기반을 넓혀서 결국 나중에 오왕이 되고, 마지막에는 황제로 즉위해서 삼국지의 한 축, 위오촉이라는 삼국지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삼국지의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 누군지 한두 명이냐고요. 내가 여기서 삼국지의 주연, 조연, B급 조연 나누면 이걸로 댓글에 난리가 날 거야. 걔가 왜? 우리 그런 건 따지지 말고, 아무튼 위오촉의 삼국지인데 그 세 나라의 왕이 조조와 유비와 송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셋을 놓고 비교했을 때 묘하게 송건은 좀 조연 같죠. 이게 삼국지가 참 재미난 게, 1인 주인공, 슈퍼히어로, 요즘 그것도 안 보잖아요. 그렇다고 또 개떼같이 나오면 이것도 정신 사나워요. 이것도 나관 중에 천재인데 둘은 너무 뻔해. 셋을 넣어야 다양해져. 그렇다고 해서 셋을 각자 동등한 개성으로 나눠 놓으면 이것도 헷갈려. 셋은 놓되 하나는 약간 죽여서 보조적인 역할로 가자. 쉽게 말하면 2강 1중 구도가 돼가지고 개성을 좀 많이 삭감당했어요. 사실 손권도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삼국지연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손권이 사실은 되게 음흉해요. 삼국지연에서 죽였다는 개성이 그건데 조금 음모론적이고 좀 음흉하고, 하여간 조조나 유비의 묘한 패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뭐냐면, 정말 쉽지 않은데 굽힐 때는 바로 굽혀요. 외교에 있어서는 자존심이란 게 없어,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위하고 촉이 싸워요. 촉에 붙어. 촉이 일같아. 바로 배신해서 죽여. 근데 그렇게 되면 위가 이제 완전히 페이스잖아요. 바로 가서 저 황제 아닙니다. 책봉해 주시면 오나라 왕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조비가 보낸 외교 서신봉은 정말 삼국지 때는 재밌어. 제가 좀 의역을 말하면, 너도 솔직히 천하통일의 꿈이 있잖아. 내가 다 알아.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와서 머리 숙이고 나 없습니다. 내가 그거 하나만 해도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요. 유비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그래서 진수도 그랬잖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의 밑에 있지 않았다. 이건 존중해 줘야 된다. 손권은 어려우면 굽히는 거지. 뭐가 문제야. 이릉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이제 이겼어. 촉이 깨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지금. 그럼 이 어부지를 누가 받죠? 위나라가 받잖아요. 그러면 이때 위나라가 쳐들어오면 자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의 대가로 제일 좋은 걸 위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 순간 유비가 패전에서 성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백제성에서 끙끙 앓고 죽어가고 있을 때 바로 유비한테 갑니다. 동맹 맺읍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도 떼줘요, 나중에.
삼국지연에는 안 나오죠. 삼국지연의 뒷부분에서 일어난 일인데 손권이 사실 제일 오래 살거든요. 유비가 223년에 죽고 조조는 더 일찍 죽어서 220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손권은 무려 30년을 더 살아서 252년에 사망합니다. 나이도 71세였어요. 이게 손권이 조용급으로 떨어진 제가 볼 때 또 하나 이유예요. 비슷한 시기에 치고받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손권이 뒤에 30년에서 만개를 하거든요. 정치인으로는. 근데 이제 삼국지에 단물은 다 빠진 거예요. 손권은 오래 산 덕분에 삼국지의 조연이 됐죠. 본인은 되게 억울하겠지만. 삼국지 연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을 보면 마지막이 되니까 세지더라고요. 천성이 드러난 건지 권력이 세지니까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데 중앙집권화를 하려니까 원래 그렇지만 혈육부터 쳐야 되잖아요. 손씨 집안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무서운 게 그때 정말 인정을 한 적 없더라고요. 죽일 때 가차없이 죽여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하였다면 손권 밑에 있는 게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 아저씨가 이제 칼질 시작하는데 저 속을 어찌 알아. 저 인간이 내 앞에서 착한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과거의 눈물, 우정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을 수 있으니까.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를 보세요. 초지일관하잖아요. 삼국지 오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신하가 주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오나라의 제갈공명이 장소잖아요. 제갈량 같은 경우는 장소인데 장소가 이게 또 고준말 하는 걸로 유명했답니다. 뭐 어쩝니까? 형님 뻘인데. 그렇지. 말년이 되니까 손권이 이제 슬슬 성질이 나오네. 장소가 이걸 보고 자기 은퇴하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손권이 앞에 가서 왜 이러세요? 또 사기치지 마. 내가 더 하면 너 죽일 거잖아. 그래서 그냥 나가버려. 오라고 그래요. 장소가 안 온다고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랬더니 손권이 또 성질 부려고 앞에다가 흙담을 쏴버렸대. 그리고 나중에는 뭐 또 불을 지르고 하여간 좀 애들 싸움처럼 해. 하여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손권하면 나오는 게 수성의 분주예요. 일단 요 말부터 해석을 하면 손견과 손책은요 당대의 영웅이었던 건 맞거든요. 이게 화북 지방이 이제 지금 주인 없는 땅이 된 거야. 그러면 나도 여기에 하나 낄 수 있다 해서 과감한 돌격으로 나가죠. 오나라는 분열돼 있단 말이죠. 강남 지역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통일한 다음에 나가자. 그런데 손견과 손책은 돌격대장 스타일이라 이거 언제 통일해서 나가? 조조나 원소가 통일한 다음에 붙으려면 이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기반만 가진 다음에 돌격적으로 치고 나간 거예요.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과감했는지 둘 다 손견은 황주와 싸우다 죽고 손책도 내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지방 토호의 부하한테 암살당해 죽습니다. 손책이 죽을 때 오나라에서 겨우 5개 군인가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3분의 1도 지금 진압을 못한 것이고 그 안에는 손책 찔러 죽은 애 같이 아직 감정이 상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애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 안정시킨 다음에 나가라. 너의 장점에 맞는 너의 전술대로 해봐라. 이게 손책의 유언이에요. 이거를 수성의 분주로 잘못 알은 거죠. 수성의 분주의 역사적인 뜻은 창업이 완성된 다음에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람을 수성의 분주라고 하거든요.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의 군주급의 냉혹함을 발휘해가지고 사실 창업이 완성되고 나서 죽은 다음에는 내부가 붕괴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화를 못 시켰으니까 사실은 수성의 군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손권 수성의 군주 아닙니다. 말하고 보니까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능력이 없네요. 딱 조연급으로 성공하셨네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손권의 매력이라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손권의 매력이 뭐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손권의 매력이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간중도 못 찾아갖고 죽인 거 아니겠어요? 나간중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 기가 막히게 뻥을 쳐가지고 뻥을 낳은 뻥 밀집도가 가장 높다. 이거는 완전히 황금밭이야. 결론은 또 나간중이 천재로 가네.